예로부터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였던 기상정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산맥을 넘어 부는 바람, 땅이 흔들리는 지진까지. 우리 선조들은 아주 오래전인 삼국시대에도 여러 가지 기상정보를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했다. 비록 자연현상을 예측하는 과학기술은 부족했지만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선조들의 지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했고 수많은 기상 측정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추구기를 발명하며 기상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늘을 읽어 기록을 남겼던 우리 기상관측의 역사를 살펴본다.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인 삼국시대, 우리 선조들은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정착 생활을 했다. 때문에 무엇보다 기상정보를 중요하게 여겼고 삼국시대에도 수많은 기상관측 기록을 남겼다. 기상관측이란 물론 대기의 현상을 기기로 직접 관측을 하는 것인데,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걸 이제 정량적으로 알기 위해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멀리 20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기상관측으로는 이미 BC 기원전 34년에 안개 관측한 기록이 있고요. 삼국사기. 1145년 무렵 김부식 등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삼국시대의 정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 기록된 최초의 기상관측 내용을 살펴보자. 기원전 35년 가을, 7월에 상서로운 구름이 권령 남쪽에 나타났는데 그 빛깔이 푸르고 붉었다. 기원전 34년 여름, 4월에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발생하여 사람들은 7일 동안이나 빛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보다 앞선 기원전 54년에는 일식을 관측했다고 하는 천문 관측 기록도 적혀 있다. 그 외 요소들도 하늘에서 내린 토우, 황사라든지 지진 관측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관측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총 424회에 이르는 기상 기록과 함께 천문 기록 218회, 지진 기록 97회가 담겨 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자연현상을 관측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변에 대한 현상을 아주 고대부터 기록을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기상 이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죠. 지진 현상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메뚜기 떼가 생긴다든가, 이것도 다 어떤 기상 이변과 관련한 거거든요. 흙비가 내린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록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약 100회에 이르는 지진 기록의 경우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89년 여름, 6월에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민가를 함몰시키니 죽은 사람이 많았다. 304년 가을, 8월에 지진으로 샘물이 솟았다. 9월에 경도에 지진이 나서 민가가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777년 봄, 3월에 경도에 지진이 났다. 여름 4월에 또 지진이 났다. 물론 이제 그거를 오늘날처럼 기상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도 했죠. 예. 나라가 망할 때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의 징조가 다 기록이 있는 거죠. 고려 시대를 지나 조선 시대에 이르면 보다 체계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다. 그 중심에는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상 관련 기관이 있다.
조선시대 서운관에서 관상감으로 이름을 바꾼 이 기관은 영의정이 대표를 맡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고려 때부터 서운관이라고 이제 천문이라든가 관련된 그런 국가의 기관이 있었는데 이 조선에 와서 또 관상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개편이 됐어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던 당시에는 그 많은 그 재해와 기상과 연관된 것들이 바로 이 천문관에서 관상감에서 이제 관측을 했었던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또 비라든가 그래서 우리 치국이 또 하천이 범람할 수 있으니까 수표를 통해서 그 수위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이 풍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으로 또 기상을 또 예보도 하고 또 전무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기상 전담 기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는 다양한 기상 관측 기기가 개발된 과학의 시대이기도 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관측하는 풍기대,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는 수표, 그리고 세계 최초의 강우량 관측 기기인 치구기까지 개발되어 이전보다 세밀한 기상 관측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확한 관측, 우량 관측으로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치구기로 관측한 기록이 최초이고, 그 다음에 그 서양에서 일부 뭐 갈릴레오나 토리첼리가 기압계라든가 온도계를 발명을 해서 이용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약 150년 이상 이후 얘기이고, 또 그렇게 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 전국적인 관측망을 구축했다는 거 이런 건 아니거든요. 치구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강우량의 측정은 땅속에 스며든 빗물의 양을 호미 같은 농기구로 파서 얼마나 빗물이 스며들었는지 측정하는 우택법에 의존했다. 그러나 우택법은 땅의 성질이나 비가 오는 기간에 따라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1441년 치구기가 발명되며 조선의 기상과학은 큰 전기를 맞이한다.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간 푼수를 땅을 파고 보았었다. 그러나 확실하게 비가 온 푼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에 두어 빗물이 그릇에 괴인 푼수를 실험하였는데 이제 이 물건이 만일 하늘에서 내렸다면 하필 이 그릇에 내렸겠는가. 실록에 등장하는 세자는 바로 문종. 세종의 맏아들로 약 30년간 세자로서 세종을 보필한 조선의 제5대 왕이다. 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치구기의 창안자는 문종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치구기는 원통형의 철제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 비가 오면 눈금이 있는 자를 이용해 비의 양을 잰다. 이때 측정하는 최소 단위는 약 2mm 정도. 이러한 치구기는 얼마나 사용됐을까? 특히 우량 관측은 조선 초 그 세종대왕께서 치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했고, 당시에 전국적으로 일단 도군 현까지 다 관측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거진 350소 이르는 관측망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치구기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조선시대 이미 전국적인 기상 관측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것이다. 기상 관측 네트워크에 대한 근거는 지방의 여러 사항들을 중앙에 보고한 기록을 모은 각사 등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 보면 지방에서 각가지 그 사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농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는데, 특히 제일 앞에 날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각 그 도 가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는데 거기에는 치구기가 원래 놓여 있었거든요. 그 자료들이 거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치구기 관측이 서울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방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죠. 이처럼 조선시대의 비의 양은 중요한 기상 정보였다. 비가 적게 내리면 기우제를 지냈고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오면 기청제를 지내 비가 그치기를 바라기도 했다. 뭐 오늘날도 사실 기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전통 시대에는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한 제1의 산업이 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이 농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기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관측하는 기기인 풍기. 오늘날에는 풍기를 꽂아 놓던 받침돌 풍기대만이 남아있다. 오늘날의 풍향계와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진 풍기대는 언제부터 우리 역사에 모습을 드러냈을까? 풍기대는 세종 때 뭐 그 이후에도 그 계속 조선 시대의 그 바람의 방향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풍기를 제작을 했었던 건 1770년 그 영조 때에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풍운기라 해가지고 관상감에서 그 바람의 방향을 기입했었던 그런 보고서 그 기록물들이 지금도 현존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이전부터 제작을 해서 사용했으리라 봅니다. 풍기대는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만들었다. 받침돌은 사각형이며 그 위로 팔각형의 기둥이 서 있는 형태다. 기둥 맨 위의 가운데에는 깃대를 꽂는 구멍이 있고 기둥 아래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키는 구멍이 뚫려 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 이 지도를 보면 여러 가지 관측 기기들이 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특히 세자가 공부하는 중의당 앞 마당에 추구기와 함께 풍기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속의 풍기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깃대가 꽂혀 있고 깃대에 깃발을 달았음을 알 수 있는데 깃발의 방향과 나부끼는 정도를 통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배가 드나드는 그런 포구들이 있죠. 거기에 그 후풍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설치돼서 풍기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곡물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포구들 중에는 장항이나 그 전라도 남쪽의 해안 포구에 그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런 풍기뿐만 아니라 또 추구기까지도 세트로 설치됐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의 그 안전을 위한 그런 예보가 예측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기상과학이 발전했던 세종과 문종의 시대가 지나고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기상관측 역사의 위기. 오랜 전쟁은 많은 기상관측 자료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전란 후 나라를 재건하는 중에도 기상관측은 멈추지 않았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전해진다. 광해군 주기 첫 해인 1609년 조선왕조실록은 그날에 벌어진 특별한 기상이변의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났는데 크기는 한아름 정도였다. 동쪽은 백색이고 중앙은 푸르게 빛났으며 서쪽은 적색이었다. 나라 움직이 하늘에 부딪힐 듯 기운을 토해내는 듯하였는데 갑자기 또 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되더니 한 조각은 동남쪽을 향해 가다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마치 유예포를 연상시키는 실록의 기록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또한 꾸준히 하늘을 관측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전란이 지난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때에 이르러 조선의 기상과학은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한다. 특히 정조는 궁 주변에 치구기를 설치하고 직접 관측을 할 정도로 기상 정보에 관심이 많은 왕이었다. 정조 임금께서 치우기로 관측을 했더니 일촌이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그 도 가명, 경기 가명이 있는 그 서대문쯤 되거든요. 거기에는 보니까 한 4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비가 왔는데 거기 조금밖에 안 된 거죠. 소낙성 비도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다 해서 불러다가 이제
야단을 치시죠. 그 관리를. 근데 물론 그 경기감염이 서대문 부근이니까 실제로 창덕궁, 임금에서 창덕궁하고는 아마 한 직선거리 한 3km도 안 될 겁니다. 많이 다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께 혼나는 거죠. 치국이 수심 수치를 써서 올릴 때 그 깊이가 매번 서로 다르고 시한도 역시 일정하지 않다. 앞으로는 이른 새벽부터 오시 초삼각까지, 오정 초각부터 인정까지, 인정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 이전까지 세 차례로 나누어 써서 올리라. 전란으로 잠시 주춤했던 기상관측. 우리의 기상관측 역사는 정조의 주도하에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이하며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기상정보.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기상정보를 얻었을까? 19세기 후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양력을 쓰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국가에서 발행한 시헌역이라는 달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기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전통 시대에는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한 제1의 산업이 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왕이 달력을 반포하는 이유도 백성들에게 제때에 씨를 뿌리는 그 시기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과연 당시 달력은 어떻게 백성들에게 씨 뿌리는 시기를 알려주었던 것일까? 조선시대 달력은 이제 24절기의 정확한 이제 날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매달 달력에는 24절기와 관련한 것이 기후 변화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경칩이다 하면은 이제 따뜻한 남풍이 불고, 얼음이 녹고, 이런 식의 이제 기상과 관련한 그 어떤 정보가 달력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이 밖에도 방위와 관련된 내용, 기륭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기륭과 관련된 부분은 담장 수리를 해도 좋은 날, 이사해도 좋은 날, 파종을 해도 좋은 날 등이 적혀 있어 달력이 생활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많은 분들이 음력이라고 통칭하니까 그 이제 양력 개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농사와 관련해서는 태양의 주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옛날 전통 달력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24절기였고요. 그 24절기가 달력 제 첫 면에 등장하는 것도 그만큼 농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조선시대 세종 때 기록에 등장하는 관측기구 규표, 태양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재는 기구로 우리 선조들은 1년과 24절기를 측정하기 위해 이 기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기는 규표라는 관측기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태양이 남중했을 때 관측하는 것인데요. 태양의 그림자를 재는 측정기기입니다. 예를 들면 동짓날 태양의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게 되는데, 가장 길어지게 될 때부터 가장 짧아지게 되는 여름철의 하진날까지, 그리고 다시 길어지는 동짓날까지를 날짜로 세면 365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는 366일인 때가 있죠. 원래 이제 1년의 길이라는 거는 365일하고도 한 6시간이 더 있는 것들을 이 관측기기로서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규표의 표는 수직으로 세운 막대를, 규는 표의 아래 끝에 붙여서 수평으로 누인 자를 뜻한다. 보조 기구를 이용하면 더 작은 태양 그림자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듯 다양한 관측기기를 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조선. 그런데 당시 조선의 과학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일본에서 편찬한 과학기술사 사전에 따르면 1400년대부터 1450년대까지의 특이한 과학 발명품에 대한 개수를 셌는데요. 조선에서 28건, 중국은 5건, 일본은 1건, 이 세 나라를 제외한 다른 세계에서는 30건이 됩니다. 즉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많은 과학 발명품을 당시에 창제하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시대를 거치며 찬란한 기상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룩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 기상과학의 중요성을 알고 끊임없이 자연현상을 탐구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말기 근대 기상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이전인 1883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기상관측 업무를 맡긴 곳은 인천, 원산, 부산의 해관이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 간세청인데요. 인천에다가 그 인천 해관, 그 다음에 뭐 부산 해관 이런 쪽에다가 해관을 설치해서 그 연안 기상 관측 업무를 시작한 것이 아마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종은 독일인 목인덕을 현재의 관세청장격인 총세무사로 임명해 각각의 해관에서 기상관측 업무를 시작하도록 했다. 연안에서는 아마 그 선박이 그 당시 선박이 뭐 상하이를 간다든가 일본을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기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기상 업무를 통해서 아마 그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선박 안전에 대해서. 관세 징수가 본연의 임무인 해관. 그러나 당시 해관들이 작성한 기상 원부를 살펴보면 기상 관측 업무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을 알 수 있는데, 각각의 해관들은 연안 기상 관측 업무를 하루에 적게는 5회에서 많게는 8회에 이르기까지 수행했다. 선박이 이제 입항하고 출항하기 위해서는 아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기상 현상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이에 따라서 아마 선박이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늦게 나갈 수도 있고 아마 그 경제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아마 그 사항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임시 관측소를 인천, 부산, 목포 등지에 설치했고 온도, 습도, 바람, 강우량 등을 관측하도록 했다. 1904년에 러일 전쟁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전쟁 목적으로 우리 한반도에다가 그 기상 관측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본 그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됐는데요. 조선 총독부 산하에 그 관측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관측소에서도 그 기상을 관측을 해가지고 아마 전쟁 목적이라든가 일부 아마 그런 쪽에 아마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 관련 학술 보고서는 1910년에 출간된다. 한국 관측소 학술 보문을 통해 채국이와 첨성대가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통신기술 역시 기상 관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기상통신을 처음 실시한 때는 1884년 일본이 부산에 설치한 일판 전신국을 통해 기상 전보를 일본 중앙기상대에 보낸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이제 그 작전 기상으로서 서로 우리 기상 정보가 접근하게 알려지면 여러 가지 이제 적에게 이롭기 때문에 사실은 철저하게 우리 그 기상 정보가 앱으로 알려지는 것을 다 통제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 그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아마 기상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기상관측소. 1933년부터 기상관측을 시작한 것으로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 지역 기상관측을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 WMO라는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47지역별로 나눠졌습니다. 이게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47지역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준점은 서울관측소 이 지점입니다. 지금 작가님께 나갔다 오셨던 그 관측 노장이 전 세계적으로 47에 108이라는 것, 요 5자리만 알면은 기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아, 이게 대한민국 서울 수도에 있는 관측 지점이라고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한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는 공식 기록도 이곳에서 눈이 관측되었을 때 인정된다고 한다. 상자 안의 관측기기를 보호하는 백엽상. 안에는 과연 어떤 관측기기가 있을까? 현재는 비어있고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있는 백엽상. 대부분의 관측기기가 첨단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심지어 사람이 없는 무인 관측소가 설치되기도 한다. 이렇게 관측 방식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기상 관측을 진행했을까? 보통 10분 전에 나가면은 그 관측을 다 해가지고 한 매정시 그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거 한 7, 8분 하고 들어와서 그 모든 보정하고 하는 것은 숙달됐으니까 그 안에 2, 3분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정시 정시까지는 다 자료를 생성해요. 전통적으로 사람이 직접 기록했던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의 관측기기를 사용할 때까지도 필요한 방식이었다. 사람이 직접 보고 계산하고 기록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 그러나 지금은 구름의 높이 관측 등의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많은 부분 컴퓨터가 기상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기상관측소에서 사용 중인 전도형 격측 우량계 0.1mm와 0.5mm의 두 가지 단위로 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의 필터가 이물질을 걸러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비의 양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본 원리는 1441년에 측우기를 이어받아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반도 남쪽에만 약 700곳의 기상 관측망과 약 100곳의 지진 관측망을 구축하고 있다. 섬은 물론 높은 산에서도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다. 조선시대 전국에 측우기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우량 관측망을 운영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더 세밀한 기상 관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동화된 기상 관측 장비가 있다. 이 장비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입니다. 대기의 기온이나 습도, 기압, 그다음에 풍향, 풍속, 강수량을 측정하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입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끊임없이 기상 정보를 관측해 서버로 전송한다. 사람이 관측하기 힘든 시간과 장소에서 자동 기상 관측 장비는 빛을 발한다. 오늘날 우리는 기상과학의 발달을 통해 더 많은 기상 정보를 끊임없이 그리고 보다 손쉽게 전달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상 요소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활에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주의보,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제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가 내리게 되고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대설주의보나 호우주의보 등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에 의해서 기상 상태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잠깐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운 여름.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은 어디일까? 최근 10년 동안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걸 이제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폭염 일수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10년 동안 대구 지역이 3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연평균 한 1년에 한 30일 정도가 33도가 넘는 폭염을 보여서 그 지역이 가장 덥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해발 고도는 낮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의 도시 대구. 이로 인해 더운 공기가 정체돼 온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전국 각지의 관측소는 물론 위성에서 수집한 기상 자료들은 기상청 본청의 서버로 일괄 수집된다. 그리고 이 자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제공되거나 슈퍼컴퓨터를 통해 기상 예보에 이용된다. 이곳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각종 기상 관측 자료를 수신해 미래의 날씨 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 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1999년에 슈퍼컴퓨터 1호기를
도입하였고요. 5년 주기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슈퍼컴퓨터 4호기는 지난해 연말 도입을 완료해서 고해상도 수치예보 현업 운영 모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4호기는 공동 연구 개발용으로 활용 중인 우리. 현재 기상청 수치 예보 및 백업, 기상과학 연구개발 등에 사용 중인 누리와 미리 삼형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슈퍼컴퓨터 4호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기상청 슈퍼컴퓨터 4호기 누리 미리의 성능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일반 컴퓨터 14만 대 정도의 계산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 14만 대 정도의 성능,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보았다. 기상청 슈퍼컴퓨터 4호기의 성능은 48억 명의 사람이 1년 동안 계산해야 될 계산량을 단 1초 만에 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측된 기상 자료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 관측 자료들을 처리하고 앞으로의 날씨 예측에 필요한 수치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슈퍼컴퓨터라는 기계의 힘을 빌려 날씨 예측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일수록 발열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슈퍼컴퓨터의 냉각 시스템은 어떤 방식일까? 기상청 슈퍼컴퓨터는 약 14만 개의 계산용 코어가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발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에어컨과 같은 차가운 공기만으로는 냉각이 불가능합니다. 차가운 물로 냉각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슈퍼컴퓨터 4호기의 순행식 냉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약 72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상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상 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끊임없는 24시간 기상 관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슈퍼컴퓨터는 전 지구를 가로 세로 약 17km 범위로 나눠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가오는 2019년부터는 가로 세로 약 12km 범위로 보다 더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기상청에서 현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치 예보 모델은 영국의 통합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반도 지형에 잘 맞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상 관측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루며 우리에게 예전보다 더 자세한 기상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상 및 자연 환경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관측과 예보를 필요로 한다. 언젠가부터 한반도의 대기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외출을 결정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약 10마이크로미터. 우리 머리카락의 약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편이다. 자연적 발생 원인으로는 흙먼지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 흙먼지를 황사라고 부른다. 황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어디서 발생하냐면 중국의 내몽골이라든가 사막 같은 곳에서 봄철이나 가을철에 건조한 상태에서 강한 저기압이 상승 기류를 만들면 이것들이 모래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중국에서 발생한 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넘어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알갱이다 보기 때문에 바람이 좀 약해지면 다시 우리나라 상공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누렇게 하늘이 보여지는 현상을 황사라고 하고요. 우리 생활에 오래전부터 영향을 주고 있는 황사.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황사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다. 미세먼지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로 머리카락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이다. 일반 필터로는 거를 수 없어 미세먼지보다 심각한 환경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이 높습니다. 최근에 문제됐던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소 같은 것들도 이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주로 이제 자동차,
그건 뭐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 어떤 자동차들은 어쨌든 화석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양의 차이가 있지만 초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자동차의 그 활동량이 많아지는 출퇴근 시간대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현재 도시 대기 측정소 중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곳은 전국에 약 270곳, 초미세먼지는 170곳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서울 지역 도시대기 측정소 중 하나인 강남구 측정소. 미세먼지 연속 측정기기는 우리가 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데는 약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량법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베타라이 방식을 이용한 그 연속 측정 방법이 있는데, 그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 연속 측정하는 방식은 베타라이 흡수법이라고 해서 일정한 그 롤필터에 먼지가 포집이 되면 그 포집되는 먼지의 베타선을 조사를 시키면은 그 먼지량에 따라서 그 흡수가 될 겁니다. 그 흡수가 되면 그만큼 그 밑으로 빠져나오는 베타선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해서 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별 측정소와 함께 도로변, 산 위, 서울시 경계 등의 장소에 총 45개 도시대기 측정소를 운영 중이다. 이게 PM10의 그 분립기고 이게 PM2.5의 분립기입니다. 똑같은데 PM2.5 같은 경우는 이 또 하나 윈스라는 임팩터 분립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PM2.5가 포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 PM10을 지금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포집기의 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 미세먼지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는 필터를 통과해 포집기와 연결된 장치로 들어간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색으로 표현되는 4단계 예보 등급이 있다. 파랑은 좋음, 초록은 보통, 노랑은 나쁨, 빨강은 매우 나쁨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런 미세먼지 예보를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남산 서울타워를 이용해 알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좋음과 보통의 경우는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랑과 빨강으로 표시되는 나쁨과 매우 나쁨 상태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면 기상하고 비슷하게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뭐 마라톤 대회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애들 운동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미세먼지 예보라든가 경보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 생활 속에서 아주 깊게 작용을 하고 또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미세먼지 예보라든가 경보를 보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여름이면 미세먼지만큼이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우리를 찾아온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로 인해 생명을 잃기도 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모기. 조금은 생소한 모기 예보를 살펴보자. 서울 지역 그 모기 발생 상황을 지수화해서 그 단계별 시민 행동 요령을 함께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일일 모기 예보제입니다. 그 2013년도 말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구청에 설치된 DMS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25개 자치구 직원들이 그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 유충 서식지와 그 성충 지역을 이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이제 모기가 극성인데 일단은 그 개인의 그 방제 활동이 중요한 것 같아서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자 시민 행동 요령을 함께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계기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모기는 야행성으로 주로 밤에 활동하며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활발히 번식한다. 때문에 여름철 모기 번식 장소를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의 주 번식처는 물이 고인 장소, 공사장 물웅덩이, 비가 와 물이 고인 타이어나 통, 물이 빠지지 않고 방치된 맨홀과 배수로,
심지어 오랫동안 물이 고인 싱크대도 잘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모기가 위험한 것은 말라리아, 일본 뇌염, 댕기열, 그리고 최근에 경계 대상이 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등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을 옮기기 때문이다. 작지만 사람의 천적과도 같은 곤충, 모기. 이곳에서 모기 예보에 사용되는 디지털 모기 측정기의 원리를 알아봤다. DMS라고 하는 건데요. 디지털 모스키토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 계측 장비는 그 사람이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를 똑같이 발생시켜서 모기를 유인한 다음에 모기를 포집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 포집하는 과정의 중간에 그 자동 계측기가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에 그 계측된 그 숫자가 그 CDMA 그 통신사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사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 그 관장하는 업체 서버에 저장되면 그 서버에서 다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에 이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서울의 경우 각 구마다 2개씩 총 50대가 설치되어 있다. 모기 포집기를 열고 지난 일주일 동안 포집된 모기의 양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포집된 모기의 양은 매일 한 번씩 업데이트되어 작년 또는 재작년과 비교해 모기의 발생 빈도를 측정한다. 서울시의 모기 예보 등급은 총 4단계로 나눠지고 1부터 1000까지를 250단위로 나누어 지수를 표시한다. 특히 야외 모기 서식처가 많이 발견되는 3, 4단계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또 4단계, 또 불쾌 단계에서는 그 51%에서 100%의 서식처가 확인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 이제 그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또 주변에 그 유충 서식지나 모기 성충을 많이 발견할 경우 도저히 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는 보건소에 적극 신고하셔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방제 활동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상 관측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한 기록을 통해 후세에 많은 것을 전해준 우리 선조들.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선조들이 이루어낸 기상 관측의 성과를 알 수 있었다. 과학적인 성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바로 기록하려는 의지. 기상 관측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상 관측을 나무의 뿌리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손상이 되면 나무가 제대로 생성을 못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관측 업무가 제대로 돼야 그거에서 파생되는 뭐 기상 예보라든가 방제 업무, 뭐 기후 변화 등에도 좀 이렇게 좋게 작용을 합니다. 자연을 섬세하게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런 것을 국가에서 관리를 했었던 이런 전통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또 첨단 시대에서도 세계적인 그런 과학의 강국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있던 이렇게 우수했던 과학적 우수성을 좀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도 조금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상과학의 발전은 관측 방법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자연을 기록하는 전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기상 관측을 통해 자연을 읽고자 했던 노력, 그리고 자연을 기록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전통, 이제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차례이다.